제가 항상 유튜브에다가 과거에 했던 걸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저 애기가 돌을 막 지났어요. 제 유튜브 들어가면 현재 이제 420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있고, 제가 귀찮아도 이 제목을 되게 자세하게 다는데, 이 안에 이제 연령별로 궁금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애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그리고 직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최근 강의가 이게 강동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상위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강의 70%를 찍었고, 상산고등학교 고1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쭉 찾아보면 다양한 강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점점 인기 강사가 돼가고 있는데, 케이블 TV 정도에 나갈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KBS는 저를 안 봤기 때문에 인기 강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제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일단 고등학교 때 생겼죠. 우리 뭐 40대, 50대는 진로 설정이 좀 늦었잖아요. 지금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학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우환이라는 최근에 이제 가짜 그림으로 가끔 언론을 타고 있는 이우환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동경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백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장자의 주석서를 쓸 정도로 철학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민음사에서 세계 철학가 100명을 다루는 어떤 책이 나왔을 때 세계 철학가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백남준 씨가. 우리는 지금 비디오 아티스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왕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비디오 아트라는 것은 백남준 시대의 최첨단 IT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최첨단 기술까지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백남준이라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을 경우에. 물론 저는 그보다 더 성공하고 싶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독서가 제 전공은 미술대학이었지만 철학, 과학, IT 기술, 경제 경영, 생물학, 뇌과학 모든 분야의 공부가 시작된 거죠. 그게 이제 1990년입니다. 그래서 한 2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상황이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은 물론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된 거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한 도시를 무인차 전용 도시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인차가 바로 서울 시내 돌아다니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되는 도시를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의 무인차 기술이 한국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전에 세계 1위, 세계 1위라는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TV에서. 그때 그 공익 광고에서 등장했던 광고가 뭐였어요? 조선업, 세계 조선업 1위였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 조선업의 한 거의 10배쯤 수준이 안 됩니다. 순식간에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돼버린 겁니다. 제 강의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도 좀 공익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하고 연결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인차 중에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테슬라 자동차가 2018년부터 팔겠다라고 내놨는데 여러분 뉴스 봤겠지만 일주일 만에 뭐 23만 대, 한 10일 되니까 30만 대가 예약이 끝났어요. 자동차 아직 생산도 안 됐는데 난 이거 사겠다라고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때 동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거의 반응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가장 잘하는 것에 가장 잘하는 어떤 고수와 달인의 기술과 손동작을 인공지능 로봇이 배우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최고의 낚시꾼의 낚시 방법을 인공지능 로봇이 배우게 될 것이고 호텔 최고의 셰프의 요리법과 요리 비결을 인공지능 로봇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양극화가 지금 학력차별 없는 사회가 해체가 됐고 왜냐면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더라 이거죠. 아니 스카이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노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 모르시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미국에서도 취직을 못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못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유학도 갔다 왔고 스카이 대학도 나왔는데 취직도 못하는 시대예요. 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학력 차별은 끝났고 어떤 시대가 왔느냐면은 자본. 그 부모와 할아버지가 얼마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는 시대로 넘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잔혹합니다. 왜 잔혹하냐?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겼다는 얘기는 이세돌 IQ가 공인된 게 156이라고 하잖아요. 이세돌 아버지가 이세돌 형한테 너는 멍청하니까 바둑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세돌 형이 140이 넘어요, IQ가.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갔어요. 그런데도 넌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이세돌 아버지가. 그 이세돌이 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돈만 많으면은 이세돌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마음껏 사서 내가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극도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그냥 돈을 못 벌게 된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있는 노인과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을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건강이 일자리가 없으면 대략 30%가 나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에 그만큼 더 자주 가게 되고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인간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질병이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유치원에 유치원 선생님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맞벌이 아닌 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벌이 아닌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일하고 나간 엄마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맞벌이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역할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엄마의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테슬라 자동차의 CEO 앨런 머스크의
엄마는 지금 한국 나이로 70이 됐는데 아직도 현역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는 자식을 둔 엄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은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다시 복귀한다. 왜 그러면 성공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은 항상 뭔가를 할까요? 그게 돈벌이가 아니어도 돼요. 취미, 독서, 어찌됐건 자기 두뇌를 뭔가 도전하고 반성하고 내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의식을 느끼고 왜 그런 엄마의 자식들만 성공하나 이거죠. 자,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외가 있어요. 물론. 어떤 예외가 있느냐. 엄마는 엄마인데 10대 때 멘토를 잘 만난 사람. 즉 나는 엄마를 모방하고 학습하기를 포기하고 난 이 사람처럼 살 거야고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죠? 진짜 멘토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자기가 나는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한 멘토다 라는 의식과 아니다 나는 교대 나온 직장인이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교대를 갔다. 자, 이 비율이 최초에 좀 몇 대 몇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직장에서 한 3, 4년 근무를 했어요. 또 10년 근무를 했어요. 그 선생님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경험한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제가 좀 그 불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폭력도 당해봤고 선생님한테 제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야, 너 같은 분 내가 많이 봤는데 안 돼.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네. 그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관성이 있어요. 우리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어릴 때 왜 애들을 자연에서 키워야 될까요? 자연은 예측 불허. 예측을 벗어난 의외성의 상황이 항상 생기는 환경입니다. 생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개미가 돌아다니는 거 그죠? 자, 그런데 도시화와 문명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누르면 오죠. 누르면 닫혀요. 5층 누르면 5층 가요. 모든 게 예측은 가능해지는 것이 도시화예요. 버스 요즘에 얼마나 예측 가능해요. 몇 정거장 남았습니다. 딱 뜨잖아요. 이게 문명화예요. 근데 이 문명화의 단점은 뭐냐? 인간을 의외성과 복잡성에 둔감하게 만들므로써 창의성을 낮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창의성이 낮아졌을 때 그러면 이 도시 환경 속에서 창의성이 낮아졌을 때의 마지막은 뭐냐? 앞선 기술자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예화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중세 시대에는 한 성 안에서의 농노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경이 무너졌어요. 인터넷이나 IT 기술 때문에. 여러분도 페이스북 하실 거 아닙니까? 국경이 무너졌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냐면 그 어떤 그 사회에 우리나라 전체에 창의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계속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국가 전체가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한테. 이미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죠. 국가 전체가 노예화가 됩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밖으로 뺏겨야만 하고. 그런데 이 국가 전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각 가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 가정에. 지금 한국의 조선 사업이 무너지는 게 그럼 여기 분당 수지까지 안 올 거냐? 그 여파가.
몇 조가 선물을 받는데, 몇 조가. 앞으로도 그 몇 조를 메꾸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이 투입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성남시장 뭐 하고 있어요? 단식 투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국가의 돈이 확 빠져나가 버리면 지방자치의 돈이 또 몽창 빠져나가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거죠. 아이들 키우는 데까지 바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이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죠. 이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은 도시화고요. 두 번째 출발은 뭐냐? 아파트를 좋아한 엄마들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여성의 본능이에요. 엄마의 본능. 엄마의 본능과 여성의 본능이라는 것은 불안한 걸 싫어하고 예측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밖에 나가서 정말 미지의 그런 어떤 맹수가 드글거리는 곳에서 사냥을 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자, 여성들은 주로 채집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나무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작년에 땄던 열매 그 장소에 그 다음 봄에 또 가면 거기 또 있거든요. 그 열매가.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열매를 발견한 장소를 이웃집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래 통장에 돈 모으기를 좋아하는 게 원래 여성의 본능이에요. 나만 따고 싶어. 네. 나만 또 따고 싶어. 그 열매를. 그렇게 진화가 되어 온 겁니다. 그게 심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본능 중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경제가 국경이 없이 경쟁되고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국가 전체가 노예화되어 가고 있는, 노예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후진국이 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벌어들일 돈이 없으니까. 자, 이 마당에 그거를 더 부추기는 엄마의 무서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의 무서운 본능이 뭐냐면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얘가 덩치가 작잖아.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을수록 엄마는 불안해합니다. 왜? 언제 독수리가 와서 채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 경험들이 우리 DNA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꼭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손잡이를 꼭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넘어져서 다칠 것까지 상상을 해요. 미리 상상을 해요. 그게 엄마의 본능이에요. 그 엄마의 본능을 켜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건데,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랑을 나눌 때 성행위를 하고 수유하고 출산 시에 굉장히 다량으로 분비가 돼서 엄마의 온몸을 적시고 중독을 시켜요. 그러면 자식과의 경험에서 옥시토신에 중독이 된 엄마들은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지배당하는 거죠, 호르몬. 그래서 그때부터 과잉보호가 시작돼요. 근데 자, 아파트를 좋아하는 엄마가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자식들을 과잉보호를 시켰을 때 그 아이는 우회성과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전혀 맛보지 못한 상태로 사춘기를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창업도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후에 잘 나오지 않아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로저 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광단백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노벨상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 그 형광물질을 실험하는 과정이 7살 때 물감을 가지고 놀던 방식과 놀랍도록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춘기 이전에 아이가 창의적인 활동을 본능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나오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숲속 유치원이 좋은 것이고,
텃밭이 많고 또는 동물이라도 키우고 그런 데가 좋은 거예요. 즉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유치원 넓을수록.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국에서 굉장히 양호한 유치원이에요. 진짜. 그렇죠? 유치원이라고 좁은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이 정도면은 주변에 산세도 좋고 여러분들 참 어떤 이유에서인지 좋은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점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유치원까지는 됐다고 쳐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예요. 자, 엄마의 본능이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거의 모아졌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보호한다라는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보호성이 보수성이에요. 있는 것을 지키자라는 정신,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들은 애들한테 이런 겁니다. 10살까지 엄청나게 과잉보호를 해놓고 10살이 딱 넘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도전해, 공부해, 국제중 특목고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살까지 엄청나게 과잉보호 시켜놓고 애들이 갑자기 바뀝니까? 자, 지금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외고, 명문대, 아이를 뽑는 기준이 뭐죠? 자, 이유학교만 봐요. 이 옆에. 참고로 이유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저랑 같이 졸업한 같은 과 후배인데 저보다 나 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해가지고 대학 들어온 형이죠. 어쨌건 자소서를 보고요.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지평선 중학교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해줬어요. 중학생. 경쟁률이 8대2이야. 8대1. 그 김제에 있는 지평선 중학교예요. 이유도 경쟁률이 제 생각에는 거의 10대1은 될 것 같아요. 그게 항상 변하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자소서를 쓰게 하거든요. 자소서에서 뭐를 보죠? 자, 면접에서 뭐를 볼까요? 자, 부모 면접 보시는 거 아시죠? 부모의 뭐를 볼까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엄마도 매일매일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를 다시 반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그게 국제중 특목고의 면접의 핵심이에요. 현재 내가 뽑을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애들은 자기 엄마가 하던 짓을 중고등학교에 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의식의 힘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자기가 본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엄마가 아이들을 임신하게 되면 자기가 임신했던 아이의 뉴런 세포가 엄마의 두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신 상태에 호르몬 상태가 변화해서 두뇌의 모세혈관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벌어진 모세혈관으로 자기가 임신했던 아이의 DNA, 조각, RNA, 효소, 알 수 없는 후속 유전체, 무수한 물질,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뉴런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뉴런 평균 수명 125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자식의 뉴런은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엄마 머릿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엄마 머릿속에 있는 뉴런에서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그 뉴런이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호르몬 물질이 바뀔 때마다 그 뉴런이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텐데 동일한 DNA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변수와 행운을 통해서 정말 멋진 멘토를 만나지 않는 한, 또는 그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지 않는 한 엄마가 사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두뇌, 할머니의 두뇌 자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딱 부딪혀보세요. 엄마가 살던 대로 반응합니다. 엄마가 살던 대로. 그 아이가 사춘기가 넘기 전에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게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놀랍도록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그리고 아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모방 학습기라는 겁니다. 소위. 즉, 책과 선생님의 말과 엄마의 말로 학습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15살 정도가 돼야만이 애들은 대뇌의 기능이 자기의 감정과 무의식에 영향을 줄 만큼 강해집니다. 15세가 되기 전에는 논리적 기억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이성적으로 납득을 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15세가 되기 전에. 그러면 14, 15세가 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옆에 가까이 있는 성인의 행동을 보고 변화를 시킵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인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7살부터 기숙사로 보내세요. 그 아이 옆에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대로 살고 엄마가 살고. 제가 이걸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멘토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를 대신에 맡아줘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준 멘토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정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죠. 멘토가 사라지게 된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돈. 교육을 돈하고 맞바꾸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든 교육이 돈으로 수치화됐을 때 결국 교육을 잘할 수밖에 없는 부모는 돈 많은 부모만 남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돈이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도 이 아이가 성실하고 인간성만 괜찮으면 맡아서 길러줄, 맡아서 키워준 멘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확률 자체가, 그런 멘토를 만날 확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대부분 그 거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래. 딜이죠, 딜. 다 딜을 하는 거예요, 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딜을 했다면 여기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온 거는 기프트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냈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멘토링은 선물이에요. 딜이 아닙니다. 근데 딜이 활성화됐을 때는 사회에서 멘토가 사라지고 가게 되고 기프트, 정말 자기의 재능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예전에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자가 물어봤어요. 저기 공자 선생님은 제자를 받는 기준이 뭡니까? 뭔가를 줘야 됩니까? 수업료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때 공자께서 얘기한 게 굴비 한 줄도 아니고요. 그때 얘기로 꽁치 한 줄.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 지금 돈으로. 부모가 뭐 한 10만 원만 내면 되지 뭐. 차비.
그럼 자기는 맡아서 성실하게 그 제자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그때는요, 아예 맡기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도산서원 같은 거 있죠, 서원. 제자들 스승한테 맡긴 기숙사형이에요. 다 기숙형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공부하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론 공자는 한 군데 머물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떠돌아다녔지만, 수업료가 사실 없었어요, 예전에. 아이만 괜찮으면 그냥 길러줬습니다. 스승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군자삼락이라고 아시잖아요. 영재를 얻어서 기르는 것, 군자삼락이다. 그걸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스승들이 있는데, 문명화와 도시화와 자본화는 기프트를 질로 바꾸기 때문에, 선물을 거래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멘토들도 사라져가는 거죠. 빌 게이츠 재단에서 미국 사회에서 학생들을 멘토링에서 바꿀 만한 스승이 몇 퍼센트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었겠죠, 여러 조사를 하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미국 사회에서 4%가 나옵니다. 100명 중 4명. 보니까 100명 중 4명의 선생만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량 내지는 정성, 모든 걸 다. 저는 한국 사회 1% 정도일 거라고 봐요. 100명 중에 1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만큼 멘토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누가 멘토가 돼야 돼요? 엄마가 돼야 되는데 왜 아빠는 멘토가 될 수 없죠?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방학습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가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일터 옆에 유치원도 가지 말고 초등학교도 가지 말고 애가 그 아빠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모방학습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 아이 옆에는 엄마밖에 없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 이제 요즘엔 아빠가 주부인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건 집에 있는 부모 중에 그 한 명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 명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방학습인데 항상 24시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정성스럽게 뭔가 하는 모습을 늘 24시간 보여줘야 돼요. 어디까지? 마음속까지, 영혼까지. 그래서 엄마 자신이 도전하고 반성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자, 도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자기가 늘 알던 아줌마들하고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죠? 세 편만 보면 결과가 다 예측 가능한 드라마를 보는 것이 도전입니까? 도전 아니잖아요. 도전은 좀 내가 힘든 걸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걸 하는 거고. 때로는 내 목숨에 위협을 가해지는 것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도저히 내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도전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지금 현재 그런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식들한테 공부 잘하라 내지는 성공하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으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자식이 잘 되리라는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로또 복권보다 확률이 희박합니다. 지금은. 왜? 인공지능 시대니까. 제가 처음에 이세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IQ 156 넘으리라는 지금 자신 있어요? 이세돌만큼 되리라고. 그 이세돌도 망가져가지고 지금 공익광고에 나와서 공익광고하고 있죠. 나는 이기라고 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공익광고예요. 이 공익광고는 어떻게 기획됐을까요?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노인정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참 동안 인공지능이 계속 투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정의 노인들까지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바둑이 왜 노인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정말 이 구글이 바둑을 애초에 겨냥했습니다. 바둑 대결.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된 사건이에요. 구글의 기업 가치가 몇 조가 올라갔어요? 이세돌하고 바둑두고 나서 57조. 그 사건만 57조가 올라갔어요. 이세돌이 받은 금액은 한 대국당 2천만 원. 그럼 1억이죠. 그리고 최근에 광고 수익 좀 받았겠죠.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세돌이 번 거는 한 2억이 안 될 겁니다. 그분 57조를 벌었어요. 기획된 거죠. 바둑이 기획된 이유가 뭐냐면 바둑이 인간이 대매로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변수를 다루는 것 중에 가장 무한대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둑이. 가장 예측 불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것이 바둑을 이겼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인공지능이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강한 도전은 아닌데 지금은 이 인공지능 로봇이 도전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인공지능조차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건 무엇일까라고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 학습 속도가 무려 인간의 수백만 배에서 몇 조 배예요. 인공지능의 성능이라는 게. 그 부모가 늘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모습을 사춘기가 되는 그 과정의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취업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일본에서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받는 그 기본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 기본수당. 그게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실업률이 많아질 때 청년 기본수당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책정된 청년 기본수당이 얼마죠?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죠. 굉장히 돈이 많다는 성남시에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해 볼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 청년들이 실업자가 됐을 때 수당을 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도 못 줄 형편인데 못 줍니다.